엄마, 나 힘이 없어.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5살 아들 하람이의 이마를 만졌을 때 손끝으로 전해지던 그 뜨거운 열기를요. 아이는 작은 몸을 제품에 파묻은 채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저는 그저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20분. 하람아, 조금만 참아. 제발 조금만. 버스에서 내려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해진 청바지에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등에는 5살 된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하람이는 제 어깨에 턱을 괸 채 가만히 있었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제 등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온 제 모습이 낯설었던 거겠지요. 저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2층 인사팀 면접 보러 왔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지만 그 눈빛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12층에 도착해 면접실 앞 대기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3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깔끔한 차림새였고 무릎 위에 올린 가방도 반질반질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고 하람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람아, 엄마 금방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옆에 앉은 여자 지원자가 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앉은 남자 지원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뭐라 말했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애 데리고 면접은 아니지 않나?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하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축축했고 작은 이마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하람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작게 신음했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명의 면접관이 긴 테이블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운데 앉은 중년 남자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저는 하람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머물렀고 한 명이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경력 사항을 보니 식당 홀서빙, 공장 포장 작업을 주로 하셨네요. 이번에 지원하신 포지션은 청소와 비서 업무를 겸하는 자리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하람이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작고 가늘게 하지만 그 소리는 조용한 면접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이 조금 있어서요. 오늘 맡길 곳이 없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람이는 다시 기침을 했고 이번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고 가늘게 하지만 멈추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 있다 올게요. 그때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고 면접관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갈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 남자는 저를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아니면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처럼 저는 그저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었고
제품에 안긴 하람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면접관들도 저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라 불린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지원자 김서연 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면접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을 내 사택 면접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직접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남자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같은 것, 혹은 그리움 같은 것.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고 하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면접실을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님 사택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접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하람이는 여전히 뜨거운 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거친 손, 해진 옷,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작고 아픈 아이. 저는 이런 모습으로 그 남자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람이의 병원비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밀린 월세, 독촉 전화, 텅 빈 냉장고. 로비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하람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람아, 엄마 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조금만 더. 아이는 제 어깨에 턱을 갠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힘내. 그 작은 목소리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쪽방 안에서 해열제를 먹은 하람이는 잠이 들었고 저는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다시 그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 이상한 눈빛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람이가 편히 자기를, 내일 아침에 열이 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엔 괜찮기를. 하람이가 건강해지기를.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창밖 어둠 속에서 저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람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낡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흰 셔츠, 검은색 면바지. 소매가 약간 해졌지만 빨아서 다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볼에 손을 대고 꼬집듯 문질렀습니다. 조금이라도 혈색이 돌게 하려고요. 하람아, 엄마 다녀올게. 곧 선아이모 올 거야. 아이는 눈을 뜨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예뻐.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를 보며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점점 건물들이 높아지고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마지막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 분수, 그리고 3층짜리 하얀 건물.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는 걸까?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갈길을 밟으며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홈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그러나 표정은 차가운 여자였습니다. 김서연 씨죠. 들어오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안은 대리석 바닥이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화병에 꽂힌 꽃들, 모든 것이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놓인 넓은 공간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회장님께서 곧 내려오실 겁니다. 저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앉기가 두려웠습니다. 제 옷이 소파를 더럽힐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어제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도현 회장.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도현 회장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놀라셨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보러 오신 걸 보고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뭡니까?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람입니다. 5살입니다. 하람. 남자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건강한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안 됩니다. 도현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가사 관리와 간단한 서류 정리 업무입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에 특별 수당 50만 원, 그리고 사택 내 작은 방을 드리겠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지내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300만 원. 그리고 방까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제 부인이 예민한 분이십니다. 조심스럽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하람이를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택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라 했지만 제가 살던 쪽방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하람이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넓어. 여기서 살아도 돼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여기서 살 거야. 하람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아이가 제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최고. 그 작은 목소리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모든 걸 빠르게 익혔습니다. 식당, 공장에서 일하며 단련된 손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도현 회장의 서재로 가서 간단한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서류를 보고 있었고 저는 말없이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가끔 회장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람이는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열도 없고 잘 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편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회장 부인 윤미라 여사를 처음 마주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군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짙은 화장, 그리고 차가운 눈빛. 저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면서요? 네, 5살 아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제 바로 앞까지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신분을 알아야지.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여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당신을 들인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조심해요. 한번 실수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하람이를 위해서. 그날 밤 하람이를 재우고 저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서 받은 견적서를 다시 봤습니다. 하람이의 심장 수술 비용,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과 입원비, 재활치료 포함해서 2천만 원. 저는 급여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버티면 될까?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군요. 네, 하람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드님 치료비로 쓰세요. 급여와는 별도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못하고 그저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과합니다. 급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장님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기다릴 수 없잖습니까? 어서 병원 예약하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였습니다. 2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람아, 하람아. 우리 이제 괜찮아. 내가 수술 받을 수 있어. 옆에서 자고 있던 하람이가 뒤척였습니다. 저는 아이 곁으로 가서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보름 후 화요일. 2주 후면 하람이가 수술을 받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릇을 씻는 손이 떨렸고 물이 튀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던 중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도연 회장과 윤 여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대체 왜 저런 여자를 들인 거예요? 애까지 데리고 와서. 무슨 생각이에요? 도연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소. 아이가 아픈데. 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돈이나 주면 되잖아요. 왜 집안에 들여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저 여자 얼굴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더니. 도연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일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 여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람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저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람아, 어디가 아파?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주방 아주머니가 달려왔고 도연 회장도 뛰어왔습니다. 회장님이 하람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차 준비해. 병원 가야 해. 저는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하람이를 안고 있는 동안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람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금방 병원 도착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하람이를 데리고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연 회장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아드님 강한 아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부정맥입니다. 다행히 안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입원 관찰하고 내일 퇴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름 후에 수술 예정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연 회장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드님 보러 가야죠. 저는 고개를 들었고 회장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걸까? 저는 그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람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하람아, 엄마 여기 있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도연 회장이 문 밖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람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제발. 다음 날 오후 하람이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저에게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 후면 수술입니다. 그때까지 하람이가 무사하기를. 저는 그저 그것만 바랐습니다. 하람이가 퇴원한 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닦았고 윤 여사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어느 날 오후 저는 도연 회장의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고 저는 혼자 책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도연 회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 5살 생일.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수아, 누구일까? 그날 저녁 주방 아주머니와 설거지를 하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회장님께 딸이 있으셨나요? 아주머니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왜 그걸 물어? 그냥 서재에서 어린 여자아이 사진을 봤거든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었지. 오래전에 회장님이랑 아동 양육시설 봉사활동 갔다가 실종됐어. 그때 회장님이 얼마나 미쳐 지냈는지 몰라. 온 나라를 뒤졌지만 못 찾았어. 그 뒤로 회장님이 완전히 변하셨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인도 그때부터 이상해지셨고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고.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밤에 하람이를 재우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도연, 실종, 딸이라고 쳤습니다. 오래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기사, 재벌가 딸 실종 사건, 아동양육시설 방문 중 사라져.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복도를 지나는데 윤 여사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들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조사해봐요. 저 여자 과거를.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죠? 어느 시설인지, 정확히 언제 들어갔는지.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 여자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혹시 수아가 아닐까 하는 눈빛이에요. 절대 그럴 리 없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아, 실종된 딸, 그리고 윤 여사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설마 제가. 그날 오후 도연 회장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들어가니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기억나는 건 5살 때부터입니다. 그 전 기억은 없습니다.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목에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흉터. 저는 손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저 여자 조사했더니 회장님이 돌아섰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요? 윤 여사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 여자 30년 전 해성보육원 출신이에요. 당신 딸 수아가 실종된 바로 그 시설. 그리고 나이도 비슷해요. 당신 정말 저 여자가 수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 제 과거가 적힌 종이들, 제 출생 기록, 시설 입소 날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 부모가 누군지. 윤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수아는 죽었어요. 진작 죽었다고요. 이 여자가 수아일 리 없어요. 목의 흉터는 흔한 거예요. 도연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검사를 해봐야 알 일 아니요. 당신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요? 윤 여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런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딸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재산, 지위,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딸이면 어쩌나.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하람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도연 회장과 저,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윤 여사.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체열을 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흘.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윤 여사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령 수아라고 해도 나는 인정 안 해요. 30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모르는 여자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택으로 돌아와 하람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병원. 하람아, 너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생기면 좋겠어?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이틀째 되는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방에 귀중품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윤 여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만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도연 회장이 말렸습니다. 진정하시오.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윤 여사가 제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 방을 수색해봐요. 분명 거기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하지만 윤 여사는 이미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여사는 옷장을 뒤졌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윤 여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저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윤 여사가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 도둑. 당장 나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도연 회장이 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누명이요. 당신이 누군가를 시켜 짠 거 아니요. 윤 여사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당신 완전히 미쳤어요. 저 여자 때문에.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는 그 틈에서 하람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하람아. 엄마가 있어. 도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30년 전에도 이랬소. 수아가 실종됐을 때도 당신은 수색을 방해했소. 왜 그랬소? 대체 뭘 숨기는 거요? 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해? 도연 회장이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봤습니다. 오래된 기록들, 아동 양육시설 문서, 수색 기록, 그리고 윤 여사의 서명. 당신이 수색팀에게 거짓 정보를 줬소. 수아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그래서 수색이 늦어졌소. 왜 그랬소? 대체 왜? 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수아가 나타나면 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았어요. 내 친딸도 아니고 당신 첫째 부인 딸이잖아요. 나는 재혼한 거고 수아가 크면 모든 게 그 아이 거잖아요. 나는 무서웠어요. 윤 여사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도연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을 잃었소. 30년 동안. 당신 때문에. 그리고는 저를 봤습니다. 서연 씨, 검사 결과를 기다립시다. 당신이 수아든 아니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딸이라면, 만약 이 사람이 제 아버지라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윤 여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뭘까요? 제 부모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저는 보육원에 있었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저는 두렵고도 간절했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윤 여사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하람이와 함께 작은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람아. 엄마가 중요한 걸 알아야 해.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몰라. 하지만 엄마랑 하람이는 항상 함께야.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옷을 입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단추를 채우고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람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저는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회장님의 비서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왔고 저와 회장님, 윤 여자는 회장님의 서재에 모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비서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회장님에게 건넸습니다. 도연 회장은 검사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도현과 김서연 부계 확률 0%,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창밖만 바라봤고 저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연 회장의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딸이 아니라고. 도연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 여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 여자는 수아가 아니라고. 도연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연 씨는 누구죠? 왜 같은 시설에? 왜 같은 나이에? 왜 목에 같은 흉터가? 회장의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서연 씨의 출생 기록이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부모님은 30년 전 동반 자살하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이 원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서연 씨는 해성보육원에 맡겨졌고 그 순간 도연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업 실패, 30년 전. 저는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연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사건. 회장님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소? 전혀.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그때 그 사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제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윤 여사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몰라요. 회장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는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웠습니다. 거기에 적힌 부모님 이름, 김진우, 오미선, 생전 직업, 중소기업 대표, 파산 사유,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및 특허 침해. 저는 그 글자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대기업, 특허 침해. 그럼 설마.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서 도연 회장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차에 기대 서 계셨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제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려주세요. 회장님이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 부모님을 죽게 한 사람이요. 그 말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나는 사업 확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를 불법으로 빼앗았소. 소송을 걸었고
돈과 권력으로 이겼소. 그 회사가 당신 아버지 회사였소.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부가 동반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소. 남겨진 아이가 있다는 것도. 하지만 난 그냥 묻어버렸소. 비겁하게. 아무도 모르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부모를 죽게 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발.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았소.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무릎 꿇은 이 사람. 수십억 재산을 가진 이 사람이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주차장에 윤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창피하게. 도연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소. 서연 씨 부모일. 당신도 공범이요. 윤 여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시킨 대로.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시킨 대로가 아니요. 당신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소. 당신이 법원에 거짓 서류를 제출했소.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요. 윤 여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수아일도.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회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이혼합시다. 내 딸 수아일도 그렇고 당신이랑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소. 윤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혼. 당신 미쳤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회장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거짓으로 산 거요. 이제 끝입니다. 짐 싸세요. 윤 여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타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란 게 없습니다.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 여사가 돌아섰습니다. 휘청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서연 씨,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당신과 아드님에게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집도, 일자리도, 아드님 치료비도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입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할까요? 부모의 원수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았습니다. 딸을 잃었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원인이 회장님이었다는 걸, 이 모든 게 제게는 너무 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죠.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당신과 하람이를 지키고 싶다는 것을.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제 마음은 아픕니다.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용서를 해야 할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람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람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그 빛은 조용했고
저는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윤 여사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복도에서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도 불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연 회장은 회사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영지원팀 사원. 처음엔 도연 회장이 미웠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하람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저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람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뻐.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람아, 엄마 잘해볼게. 회사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연 회장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들어가니 회장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파트 전세계약서요. 당신과 하람이가 살 집입니다. 넓지는 않지만 학교 가까운 곳으로 골랐소. 회장님의 말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부담스러운 거 알지만 받아주세요. 제 마음 편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받을게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줘서 고마워요.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그날 저녁 새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람이 손을 잡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하람이가 소리쳤습니다. 와,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아이가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다음 날은 하람이 수술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하람이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람이 정말 용감하지.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하람이를.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도연 회장이 서 계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당연히 와야지요. 하람이는 제게도 소중한 아이니까.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일주일 후 하람이가 퇴원했습니다. 어느 주말 도연 회장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람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3사람이 함께 놀이터로 갔습니다. 하람이가 그네를 탔고 회장님이 밀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회장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부모님을 죽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누군가를 평생 미워하며 사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회장님이 진심으로 속죄하고 계신 거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장님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부모를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거면 됐어요. 회장님도 따님 빨리 찾으시길 바랄게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람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나 배고파.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가자, 하람아. 맛있는 거 먹으러.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고 하람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하람이를 재웠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행복했어.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계속 행복하자.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별들을 봤습니다. 부모님, 저 잘 살고 있어요. 하람이도 건강해요. 이제 행복할 거예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아픈 엄마와 아이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이야기. 저는 이 행복을 지킬 것입니다. 하람이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